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사망률과 출생률의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1960년대까지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전쟁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남한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도 많았으므로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쌍둥이 출산 가정에 대해서 특별 배급을 해주고 새쌍둥이 출산 시에는 생활을 보장해주며 자녀를 많이 낳은 여성이나 전쟁고아 양육 가정을 표창하는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 들어와서는 방향을 바꾸어 소극적인 형태의 출산 억제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 등에 힘입어 출산율이 상승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상승에 따른 유소년 인구 비율의 상승은 갈수록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소자녀 가족을 권장하는 계몽 활동을 펴고 남성은 30세, 여성은 27세 이후에 결혼할 것을 권장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출산 억제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새 자녀 출산이 권장되었고 넷째 자녀 출산 시에는 양곡 배급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혼인 연령을 22세로 조정하기도 했는데 원래 북한에서 여성의 법적 혼인 연령은 17세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임법 및 자국 내 피임장치 보급에도 힘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북한 공식 문헌에서는 이 시기 피임법 보급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북한 당국자에 대한 면담 자료나 북한 이탈 주민 조사 자료를 통해 피임법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들어와서는 출산 억제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자녀의 수가 3명에서 한두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1970년대 후반 여성의 혼인 연령을 22세로 조정했다고 했는데 이 시기에 다시 남자 28세, 여자 26세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넷째 자녀 출산 시에는 양곡 배급에 차등을 두는 정책은 계속 시행되는 가운데 출산 휴가에 차등을 두는 정책이 새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휴가는 첫째 출산 시 150일, 둘째 출산 시 100일이 주어졌으나 셋째 출산부터는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피임장치 보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83년부터는 인공임신 중절, 이른바 낙태수술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낙태수술과 관련해서도 피임법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부터 허용되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다만 1970년대에는 그 대상이 건강상 문제가 있는 임산부로 제한되었다는 견해도 있고 낙태수술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었다는 견해도 있는 등 증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산 정책에 다시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출산 억제에서 다시 출산 장려로 정책의 초점이 바뀐 것입니다. 이는 1990년대 발생한 경제 위기, 식량 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대규모 인명 손실이 발생하고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자 향후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다시 출산을 장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시행된 주요 정책에 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1993년부터 인공 임신 중절을 금지하고 시술하는 의사를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던 낙태 수술이 다시 금지된 것입니다. 또 1995년에는 혼인 연령을 남성 26세, 여성 24세로 각각 2세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4에서 12개월의 산후 휴직을 제공하고 식량 300g을 추가 배급하며 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정책도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4명 이상을 출산한 여성에게 특별 보조금을 지급하고 다자녀 가정에 명절 상품을 우선 공급하며 어린이용 상품과 학용품 가격을 50% 이상 할인해주는 정책도 시행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96년부터 5명 이상을 출산한 여성에게 모성 영웅 호칭을 부여하고 따라 배우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 외에도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러한 정책들 외에도 4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해 사회적 노력 동원을 면제해주는 정책이나 임신 여성, 산후 1년 이내 산모, 5세 미만 영유아에게 식량을 우선으로 제공하는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추진된 이와 같은 출산 장려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시행되었는지 또 실효성을 지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북한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재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산 장려 인센티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제공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형식적으로만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지니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북한의 경제난이 심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출산 기피 현상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웠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도 출산 장려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출산 휴가 기간을 늘렸다든가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평양 뉴타운 주택을 우선 배정하고 다자녀 가구의 아이와 어머니는 중앙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도 2023년 합계 출산율이 1.6명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 수단을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많은 상황이라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가야 할지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 인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